새 아파트 8억에서 4억 반토막, 집주인들 난리난 동네, 그래도 집값 뚝뚝, 규제지역 해제 약발 안 통하네. 규제지역 해제했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는 거죠?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려 그러면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일단 집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집은 필요하니까 내가 이사 가려면 기존에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일단 집이 팔려야 나갈 거 아니야. 전세가 빠져야 갈 거 아니야.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풀 때는 집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거래가 왕성하게 거래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지. 맨날 정치 나와서 정치만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규제 해제까지 부동산 원정 투자가 감소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정 투자를 안 한다. 예. 금리 인상의 규제 해제까지. 근데 이게는 또 뭐냐면 지방에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1억 이하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억 이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사서 올라야 되잖아요. 올라야지. 그래야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리 오르는 거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캡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전세가율이 엄청 높거든요. 뭐 1억 5천에 전세 1억 4천, 올수리하면 1억 5천, 매매가는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띄우기도 이제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수요가 있어야지. 사기 좋은 거 1억 이하라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실수요가 있냐 없냐가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규제 해제되면서도 문의는 늘겠지만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격은 같이 수렴합니다. 자, 집 경매에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요즘에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확인을 하는데 어떤 걸 확인하냐 하면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걸 많이 보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면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는 다 확인을 하지. 국세, 그냥 세금을 체납을 한 거야. 세금을 체납을 했어. 세금을 체납해갖고 세금이 선순위가 되는 거지. 그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제도적으로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 제도적으로 바꾸겠다. 이제 법을 발의를 한다니까 민주당에서 동의해주면 통과가 되겠죠.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죠. 안 해주면 안 되죠. 이제 전세 사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4년 새 125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빌라라는 게 시세가 알기가 힘들다는 거지. 시세가 알기가 힘들어. 주변에 거래 사례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파트처럼 시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에 3억이라고 치면 5억에 거래를 하는 거야. 5억에 가족 가는 거라든가 뭐 거래를 해서 올리는 거지. 가격을 올리면 그거를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막 80% 해갖고 4억씩 받아버리면 시세는 3억인데 대출이 더 크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평가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3억에 대해서 뭐 80%를 대출을 해준다든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정평가서를 부풀린다는 거죠. 감정평가서를 이게 짜고 감정평가서를 부풀려가지고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전세 보증보험을 받는다든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래 해가지고 4년새 그게 125% 5배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특히 빌라나 다세대 나가고 막 이게 소액 임차인들이 많은 곳이 이런 곳인데 젊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가능하면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전세 들어갈 때 지방세나 국세 완납 증명서를 끊어달라. 그리고 주변 시세 확인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 데를 들어가라. 왜냐하면 어차피 세입자는 전세 보증보험에서 받는다는 거죠. 돈을 받는다는 거죠. 원금은 다 뭐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 되는 데를 들어가라. 시세가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전세로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전세 사기 우려에 월세 찾는 임차인이 늘어났다. 옛날에는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대출은 갚으면 내 돈이 되지만 월세는 자기 현금 흐름이 자꾸 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세는 안 살고 전세를 살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자꾸 전세금이 떼인다 그러니까 쫄잖아요. 요즘에는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차라리 이제 월세를 살자. 월세는 한번 계약하면은 2년 동안은 고정이고 계약갱신 청구하면은 4년 동안은 5%밖에 안 올라가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무 계획을 짜거나 재테크 계획을 짤 때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빅스텝이다 뭐다 뭐 우리나라의 날고 기는 전문가 세계의 그 어떤 누구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전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7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오르니까 월세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이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보통 집을 안 사시면 전세로 사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간단해서 전세로 사시는데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올라가지고 매매가까지 올라가면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상식인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전세도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 받기를 꺼린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월세를 하는 게 유리한지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세를 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매매를 안 하니까 많았는데 전세도 안 하고 월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월세로 가니까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매매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거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집값이 빨리 반등을 하지 않고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나 이제 떨어질 거다. 금리가 떨어질 거다 또는 더 이상 안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전세도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도 오르게 된다. 그 속도는 입주 물량이랑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망고쌤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첫 리모델링 분당 무지개 마을 산단지 연말 2주. 리모델링도 일반 분양이 나오거든요. 리모델링도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그 일반 분양 열기를 보면 얼마나 신축에 대한 갈망이 일기 신도시에 많은지 특히 분당에 되게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이 안 좋은 분양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선방할지 주목이 되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일기 신도시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방향이나 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신고가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는 또 뭐 이건 뭐야? 규제를 푸는데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재건축 활성화 기폭제가 될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 그래갖고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풀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야기는 질러놨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재건축 끝나고 나면은 니네 재건축으로 집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세금을 5억 6억씩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담금이 기존에 우리가 재건축하면 분담금을 내거든요. 뭐 적게는 1, 2억씩 많게는 5, 6억씩 내기도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5억, 6억씩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을 안 팔았는데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주택으로 평생 살던 사람들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라는 거냐.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집인데 그러면 이제 또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공급이 위축이 된다는 거지. 누가 5억씩 냈는데 추가로 5억씩 내고 10억씩 내고 내가 재건축을 해. 그냥 살지. 여기는 살만한데 집 빼고 인프라는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지.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니까 어쩌다가 재건축 되는데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또 회수를 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도 하니까 더 공급이 시간이 갈수록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가격을 더 자극하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라의 부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잖아. 부는 점점 커지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부가 커지는 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대대적으로 집을 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근데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이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어. 왜냐하면 집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안 가진 분들도 계신데, 집을 가진 분들의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면 화가 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도심의 집값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자, 옆 단지는 신고가, 우리 단지는 20% 하락. 목동은 지금 혼란에 빠졌다. 목동은 일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었고 용적률로 낮다 보니까 학원 인프라 이제 공부시키기도 좋죠. 학원도 좋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야.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면 최대 수혜지가 목동이 될 거라는 거지. 거래가 너무 띄엄띄엄 있다가 보니까 너무 살라는 사람은 없는데 너무 급하신 분이 싸게 팔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단지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물건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거래 사례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자, 물가 상승분만큼 올리겠다. 시공사들 1.2조 부풀렸다. 계약을 할 때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시공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 시공 계약을 할 때 보통 얼마에 건축하겠다라고 이제 써내거든요. 평당 건축비 500만 원 했는데, 아까도 봤지만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 원가에도 반영을 한다는 거지.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700만 원은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지. 한국감정원에서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1.2조 원이나 부풀려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가격을 올릴 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명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뉴스라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 50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에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숙부터 오피스텔까지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게 가치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물론 그 저평가된 것도 있지만 갑자기 수요가 몰리는 거죠. 투자 수요가 몰리는데 어떻게 몰리냐면, 주택을 못 사니까 주택 대비 규제가 너무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눈치가 빨라요. 분양하시는 분들은 옳았구나, 요거 봐라 이래서 가격을 올려도 계속 되는 거야. 대출이 70% 됩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전매가 무제한 가능합니다. 요런 걸로 홍보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샀다는 거지. 샀는데 이제 그래서 공급도 갑자기 확 늘어났고, 아파트는 땅을 구하려면 대단지 엄청나게 큰 땅이 필요하지만 요런 것들은 작은 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 한 3-4개 밀거나 뭐 작은 땅 하나만 있어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요.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는 요쪽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게 가장 큰데, 대출 문제도 좀 조여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서 주택도 힘든데 여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입주하면 세입자 이제 들어오실 분을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점점 더 매수세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300대 1까지 치솟던 유사주택, 이런 걸 유사주택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청약 1년 뒤 무피가 수두룩하다. 투자하던 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적은 돈 넣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 이런 이야기다. 아파트가 줄렁이면 생수건 휘청, 마피가 온다. 이제 제목만 읽어도 무섭네요. 맞춤형으로 지어드립니다. 시들한 지산 공실만기 안가님. 이건 뭐냐면, 지산도 분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매도 되고 뭐 대출이 80%까지 나온다, 90%까지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그 풍선 효과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는 시행사들이 뭘 했냐면은 투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투자 수요가 있으면 분양을 했는데,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이제 실수요가 있어야지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맞춤형으로 지어드리겠다. 여러분들의 실수요자들이죠.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어드릴까요? 저렇게 지어드릴까요? 이러면서 맞춤형으로 지어드릴 테니까 꼭 분양 받으시라. 이쪽으로 간다. 이제 투자 수요로 분양하던 것을 이제 실수요 위주로 분양을 하려고 전환을 하고 있다.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프리미엄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